할머니, 제가 밥을 먹어도 될까요? 미나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허락을 구하듯이. 나는 그 아이의 물음에 얼어붙었다. 갓 지은 밥에 따뜻한 김이 식어가는데도 내 심장은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걸까?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허기를 채우는 일에도 이토록 조심스러워야 하는 걸까? 그 아이의 눈은 마치 멀리서 날아온 작은 새의 눈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이 작은 생명에게서 당연한 욕구를 이토록 철저히 억압했단 말인가? 내 손녀 미나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지난 여름의 늦은 저녁이었다. 아들이 급하게 아이를 데려다 주며 잠시 지방 출장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고 미나의 새엄마는 그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나와 미나를 번갈아 보는 것을 피하는 듯했다. 미나는 7살, 꽃 같은 나이였지만 그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몸은 비쩍 말라 있었다. 그 작은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싶었다. 미나는 조용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가끔은 아이가 이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다. 보통의 7살 아이라면 뛰어다니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장난을 칠 텐데 미나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다녔다. 나는 따뜻한 밥과 간식을 주고 새 옷을 사주고 인형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마치 그 어떤 기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듯 늘 어딘가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다 하나둘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내 눈에 띈 것은 바로 음식 앞에서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음식을 권하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조심스럽게 한두 숟갈 뜨는 게 전부였다. 나는 미나가 먹는 양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이에게 부담이 될까봐 지켜만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미나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고 돌아오니 미나가 식탁 위에 놓인 쿠키 한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부엌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자 미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이 쿠키를 먹어도 될까요? 그 작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쿠키는 내가 아이를 위해 사다 놓은 것이었다. 그럼, 미나야,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어도 돼. 할머니가 너 먹으라고 사놓은 거잖아. 아이는 내 허락이 떨어지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쿠키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쿠키를 한 입 베어 물면서도 아이는 나를 힐끗거리며 살피는 듯했다. 마치 내가 언제든 그 쿠키를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양 말이다. 나는 그때부터 미나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보게 된 것들은 점점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식사 시간마다 미나는 내가 숟가락을 들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밥을 먹지 않았다. 내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제야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한 그릇을 다 비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만약 내가 미나야, 더 먹을래? 하고 물으면 아이는 꼭 고개를 숙이고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밥그릇을 향해 있었다. 마치 배고픔을 감추려는 듯. 하지만 동시에 음식을 갈망하는 듯한 그 복잡한 시선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물을 마시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한참을 뛰어놀다 갈증이 날 법도 한데 미나는 수도꼭지나 정수기 앞에서 서성이다가 나를 발견하면 할머니, 제가 물을 마셔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웃으며 그럼 목마르면 마셔야지 하고 대답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다. 대체 누가 이 아이에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단 말인가? 아이는 내가 마시라고 하면 그제야 안심한 듯 물을 마셨고 물을 마시는 내내 주변을 살피는 듯 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도 그랬다. 아이는 배가 아프거나 소변이 마려워도 화장실에 가는 것을 주저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내가 미나야,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물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럼 다녀와야지. 뭘 망설여 하고 내가 말하면 아이는 재빨리 화장실로 뛰어갔다. 마치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생리 현상조차도 억압해야 한다고 배웠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미나는 단순히 낯을 가리거나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다. 미나는 통제되고 감시당하고 그리고 처벌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미나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 미나는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나는 그네를 타보라고 권했고 미나는 다시 나를 쳐다보며 제가 그네를 타도 될까요? 하고 물었다. 나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그럼 미나야 마음껏 놀아. 뛰고 웃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제야 미나는 조심스럽게 그네에 앉았고 내가 밀어주는 그네를 타면서도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미나의 침묵은 더욱 도드라졌다. 나는 그 작은 등을 밀어주면서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누가 내 손녀의 웃음을 앗아갔단 말인가? 누가 내 손녀의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이토록 억압했단 말인가? 밤이 되면 미나는 종종 잠꼬대를 했다. 작은 소리로 잘못했어요. 배고파요 하는 소리가 잠결에 새어 나왔다. 나는 아이의 옆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아주었다. 아이의 손은 너무나도 작고 여렸다. 그리고 그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에 내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낮 동안의 그 불안한 눈빛이 자꾸만 나를 괴롭혔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미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먼저 아들에게 연락했다. 미나 아빠, 미나가 집에 온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아이가 너무 조용하고 뭘 하든 허락을 구하려고 해.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미나가 원래 좀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하잖아요. 새엄마가 아이 교육을 엄하게 시키는 건 있지만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하고 말했다. 나는 아들의 태도에 더 큰 실망을 느꼈다. 내성적인 것과 허락 없이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건 달라. 아들아, 아이가 너무 말랐고 밤마다 잠꼬대도 해. 대체 집에서 뭘 어떻게 가르쳤기에 아이가 이 지경이 된 거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엄마,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아이나 잘 봐주세요. 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들로부터는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미나의 이전 동네로 향했다. 미나와 아들 가족이 살던 아파트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였지만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같은 층에 사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다들 모른다고, 관심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너무 말랐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하고 간곡하게 물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나를 안으로 들였다. 아주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꼭 닫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아이고, 아주머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 불쌍해서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주머니의 말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저녁에 한 번씩 보면 아이가 베란다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한겨울에도 그랬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이는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걱정돼서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도 남의 집일이라서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또 어떤 날은 밖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엉엉 우는 게 아니라 흐느끼는 소리였는데 그게 몇 시간씩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하고 새엄마는 밖에 나가서도 아이를 한 번도 안아주는 걸 못 봤어요. 손도 안 잡고 그냥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하고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손이 떨렸다. 한겨울에 베란다에 무릎 꿇고 있었다니.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걸까?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겨우 참아냈다. 그럼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는 건 보셨나요? 내가 어렵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이고, 밥을 먹기는커녕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는데 아이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밥그릇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아이에게 소리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너 같은 건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걱정이 됐죠. 나는 아주머니께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섰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다음으로 동네 성당을 찾아갔다. 주임 신부님은 인자한 분으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신부님께 미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신부님은 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사실은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신부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아이, 미나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도 슬퍼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미사가 끝나고 아이 아빠와 새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성당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빵집 앞을 지나가면서 빵을 한참 바라보더군요. 그러자 새엄마가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며 뭘 봐. 너 같은 애는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새엄마는 아이를 질질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그저 말없이 그 뒤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신부님의 이야기는 아주머니의 증언과 일치했다. 아이가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것, 새엄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아빠는 그 모든 것을 방관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 번은 아이 아빠가 저를 찾아와서 아이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고, 새엄마가 아이를 엄하게 가르치는데 아이가 자꾸 반항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몇 번 아이의 손을 잡고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너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대답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아이의 가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신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성당을 나섰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내가 보았던 미나의 이상 행동들, 허락을 구하던 작은 목소리, 떨리던 손, 음식 앞에서의 조심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학대라는 끔찍한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내 손녀가 꽃다운 7살 아이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에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나는 미나를 지켜주지 못한 내가 너무나도 미웠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미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함을 짓밟은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미나의 옆에서 잠들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왔다. 잠이 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나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고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하기도 했지만 미나를 생각하면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손녀의 미소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이 연락을 해왔다. 출장을 마쳤으니 미나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마치 전쟁이라도 치러야 할 병사처럼 긴장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미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혹시라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할까봐 두려웠다. 미나는 내가 평소보다 더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내 옷자락을 붙잡고 평소보다 더 조용히 내 옆에 머물렀다. 드디어 그들이 왔다. 아들은 아침 일찍 초인종을 눌렀고 그 뒤에는 미나의 새엄마가 서 있었다. 문을 열어주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은 들어서자마자 엄마, 미나 짐은 다 싸놨어요. 하고 물었고 새엄마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마치 자신의 물건이라도 찾듯이 미나를 찾았다. 미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형을 안고 있었다. 새엄마의 시선이 미나에게 닿자마자 미나의 작은 몸은 움찔했다. 아이의 눈은 마치 공포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흔들렸다. 새엄마는 미나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미나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 하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 작은 다리는 떨렸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미나의 손을 잡고 아이를 내 뒤로 숨겼다. 미나는 안 갈 거야.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다. 아들과 새엄마는 동시에 나를 쳐다보았다.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미나가 왜 안 가요? 제가 데리러 왔는데 하고 말했다. 새엄마는 눈빛으로 나를 위협하듯이 쏘아보았다. 미나가 그동안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굶기고 베란다에 무릎 꿇리고 어두운 방에 가두고 인형 하나도 허락 없이 못 만지게 했잖아. 이런 집으로 미나를 다시 보낼 수는 없어.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들과 새엄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새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주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아이를 굶기고 학대했다는 거죠. 제가 아이 교육을 엄하게 시키는 건 있지만 그게 학대는 아니죠.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버릇이 없어서 혼낸 적은 있지만요. 하고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다. 거짓말이라니. 7살 아이가 뭘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 너희들이 아이에게 한 짓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야. 미나는 너희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해.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뒤에 숨어 있던 미나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는 내 치마를 부여잡고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 저 집에 가기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제발요 하고 애원했다. 그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는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아들은 미나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미나야,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엄마가 혼낸 거지. 학대가 아니야. 얼른 아빠랑 집에 가자. 하고 미나를 달래려 했다.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작은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미나를 꼭 안아주었다. 미나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망설이지 않고 변호사와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했다. 미리 알아두었던 번호였다. 아들과 새엄마는 내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내게 달려들려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다 알아봤어. 너희가 미나에게 한 짓은 아동학대야. 나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너희는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 아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엄마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가뜩이나 재혼 가정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들면 우리 미나 앞날에 뭐가 좋다고요 하고 소리쳤다. 새엄마는 나를 노려보며 아주머니, 지금 후회하실 거예요. 감히 저를 건드리다니 하고 협박조로 말했다. 그들의 협박과 회유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미나의 작은 손을 잡고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를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하고 속삭였다. 미나는 내 말을 듣고 조금은 진정하는 듯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후의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아동보호기관을 찾아가 내가 모은 증거들을 제출했다. 동네 아주머니와 신부님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미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학대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그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세하게 진술해 주었다. 미나도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밥을 안 주면 밤에 몰래 화장실 변기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졌다는 이야기,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방에 가두었다는 이야기, 매일같이 너 같은 건 죽어버려야 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까지. 아이의 작은 입에서 나온 그 끔찍한 진술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 또한 미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새엄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아들은 처음에 새엄마를 두둔하려 했지만 미나의 진술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했다. 그는 미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아마도 자신의 무능력함과 비겁함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으리라. 결국 새엄마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녀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와 동시에 아들과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났다.
아들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미나는 나의 법적인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에도 미나의 회복은 쉽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 앞에서 쉽게 웃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미나에게 사랑을 주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아침마다 미나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할머니가 다 해줄게 하고 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다. 밤마다 아이를 꼭 안고 미나야,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하고 속삭여 주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나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차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식탁을 차리고 있을 때 미나가 부엌으로 뛰어와서 할머니, 제가 달걀 프라이를 먹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순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럼, 미나야,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미나는 이제 더 이상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다. 화장실에 가는 것, 혹은 밖에서 노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 아이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더 큰 목소리로 바뀌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웃음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공원에 나가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 그네를 탔으며, 술래잡기를 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마치 맑은 종소리처럼 내 귓가를 울렸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잠결에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 아이가 이제는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미나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활발한 아이로 성장해 갔다. 선생님들은 미나가 영리하고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미나의 성장을 보면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나가 다시금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네 아주머니와 신부님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미나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때로는 엄격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학대가 있다. 하지만 훈육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아이에게 공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는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만약 내가 미나의 작은 물음표들을 무시했다면, 그저 아이의 성격 탓으로 돌렸다면, 미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맞서 싸웠다. 그 결과 미나는 자유를 찾았고 다시금 삶의 빛을 되찾았다. 이제 미나는 다시는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이제 매일 아침 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밤마다 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롭게 잠들 것이다. 미나의 환한 미소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은 더 귀 기울이고 더 용감해져야 한다. 침묵은 또 다른 학대를 낳을 뿐이다. 용감하게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 내 손녀 미나의 이야기는 그 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